거기 있는 거 보고 얼마나 우리가 놀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길래 정의는 무너지지 않았고 진실도 무너지지 않았고 이제 그 역모를 꾸민 쿠데타 세력, 반국가 세력, 내란 세력, 반란 세력들이 축풍낙엽처럼 감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외칩니다. 어이구, 오늘 목이 터지겠는데. 탄핵기가 경호하신 분들은 정광 목사님 돌아오실 때 여기 지금 좌빨에서 8명이 들어와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각별히 경호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일 소리 질러야 되니까 목이 안 쉬는 방법을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배에다가 그리트를 바짝 졸라매고 배에다가 힘을 딱 주고 이 바람이 빠지면 목이 쉬는 거야. 바람이 들어있는 상태로 질러야 되는 거야. 가봅니다. 탄핵기가 자, 오늘 어차피 기각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4대4가 됐으면 좋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5대3이라도 괜찮다 하신 분. 어이구, 양심가들이야. 제가 보기에는 7대1이 딱 좋은데 정규현 스님은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안 돌아와요. 야는 이름이 정지선 아니면 한번 더 가요. 예? 정계선 집 한번 가슴 가자고. 아, 정계선 집에 가면 안 돼. 그 개인이 오염된다고. 여러분 절대 아파트에 잘 둘러보시고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개딸이나 그것도 아니면 혹시나 빨갱인데도 빨갱이 아닌 척하고 사는 이런 주민들하고 같이 살면 여러분 인생 안 트입니다. 다 쫓아내야 돼. 이제 대한민국에서 빨갱이 싹 쫓아내고 진짜 자유 대한민국의 1천년 태평성대를 위해서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질러 질러 약해 함께 질러. 계속 질러요. 물 좀 넣게. 목사님이 안 오시는데 어서.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셨다. 자, 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도 듣고 싶어하는 이름이니까 외쳐봅시다. 정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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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윤석열! 자, 이제 36분 후면 대한민국을 새로 정립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말아 쳐먹으려고 밤낮으로 전문용어로 지랄 발광 개주발병 때렸던 이런 세력들이 올라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부 다 자세를 좀
마음 정돈하시고 오늘 대회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개개인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우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며 무엇보다 잘 알아는 우리 젊은 세대가 살아가야 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피와 눈과 땀을 흘렸다는 사실을 하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음량 다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저를 모르신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천년에 한 병 나올까 말까 한 절대로 목이 쉬지 않는 사회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잡니다. 충성! 그럼 지금부터 4월 4일 자유통일을 위한 강화문 국민대회를 대통령 간주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계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관계상 사절 뜻을 일절에 모아서 테너 강영민 선생의 선정에 따라서 1절만 크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선곡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역사적인 기적을 만들어내신 주인공을 내가 소개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100번 찬물을 들어도 눈물겹고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오늘 이 기적을 만들어내신 주인공을 제가 직접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복귀 1등 공신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아내신 유일한 선지자십니다. 이분이 주사파, 종북, 좌파 등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5,300만 국민들을 계몽하고 2030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진실을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한국 공업통일을 한 발짝 한 발짝 앞당기신 분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신 이 시대 가장 당당 있는 지도자 국민혁명의당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주시며 악기스럽게 되전을 지내신 전가우 목사님을 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가문운동을 통해서 6년 동안 목숨 걸고 싸운 결과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겠지만은 이것은 100%, 1000%, 1000% 기각 내지는 또 완전히 대통령은 복귀될 것은 확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모든 언론들이 종편 또 종중파 KBS, MBC, SBS가 계엄령 원문을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패널들이 좌파 우파 뭐 진짜 우파인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조건 계엄령은 잘못되었다,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열받아서 이것은 도대체 계엄령을 왜 했는지, 계엄령 원문을 왜 보도 안 하는지 열받아서 우리는 바로 계엄령 선포 그 다음날부터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구미, 안동, 저 순천까지, 목포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이 계엄령 원문을 틀어놓습니다. 그 중에서 계엄령 원문 제일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틀었어요. 왜? 언론들이 계엄령 원문은 틀어주지 않고 무조건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러면 시간 관계상 대통령의 계엄령 마지막 부분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계엄령 마지막 전체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대통령이 사람 데리고 쓴다고 하니까 다 탄핵시켰어요. 지금까지 30명을 탄핵시켰어요. 그 다음에 국가 예산에 대하여, 아니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국가 예산을 줄인 사람이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반국가 세력을 일시에 처단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국가 세력의 제1번은 누구냐? 간첩입니다. 간첩. 이노 교수님 잠깐 올라오세요. 자,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느냐? 이노 교수하고 내가 짧게 한번 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노 교수님, 예. 황장혁 선생님하고 활동을 했었죠? 네, 황장혁 선생하고 한 5년 정도 매주 세미나를 같이 했습니다. 했죠? 예. 황장혁 선생님이 말씀할 때에 뭐라 그랬냐? 간첩이 5만 명이 있다. 예. 이렇게 말했죠? 그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틀림없죠? 예. 그런데 김국선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냐? 5만 명이 뭐야? 15만 명이 있다는 거야. 15만 명. 예. 그러면 여기 모니터 한번 띄워봐요. 간첩은요, 종류가 북한에서 직접 파송한 직파간첩이 있어요. 직파간첩. 직파간첩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직파간첩에게 포섭된 한국 안에서 태어난 이것이 포섭간첩이에요. 포섭간첩. 여러분 뒤에 다 보이시나요? 포섭간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정간첩 뭐냐? 요것도 결국 한국 안에서 생산된 고정간첩이야. 그 다음 뭐냐? 동조간첩. 동조간첩은 자기가 간첩인 줄 모르면서 간첩을 따라서 하는 바로 간첩의 가족들입니다. 간첩의 가족들. 그 다음에 간첩을 따라하는 간첩, 이것을 종북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고 안 겁니다. 결국은 반국가 세력이 뭐냐? 이게 간첩들이야 말 간첩들. 가족들입니다. 이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본인이 호소했고, 그리고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한 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는 종북 세력들의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자, 제일 마지막으로 뭐냐? 우리 저 빨갱이 교수님. 예. 이게 결국은 해방 후로 예. 대한민국을 북한이 완전히 점령하기 위하여 예. 아니 연세대학에 다니면서 지하 언더스퀘어에서 예. 전부 다 계속 간첩짓을 이노 교수가 직접 했잖아요. 그걸. 그렇죠. 그 지하에서 북한 지하 방송을 듣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내리는 지령문들을 듣고 그 투쟁의 구호대로 그대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바로 이번에 그 민노총 간첩도 여전히 북한의 지령 구호대로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 말씀하세요. 예. 이번에 민노총이 보면 대통령이 이거 이태원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충분하라는 구호를 지령을 내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종북 주사파들의 시위 현장에 그 구호를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종북들이 북한의 지령을 따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11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그 원고를 읽기 때문에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아서 짧게 투고하겠습니다. 김국선 선생님 어디 오셨나요? 네, 오십시오. 자, 짧게 투고하고 연설은 이제 내일 하기로 하고 일단은 해방 이후에 80년 동안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위한 것을 포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자, 파이브 버튼 좀 올려줘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승만과 박헌영의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승만과 박헌영의 싸움에서 이승만이가 졌으면 예.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거냐. 지금 현 보고 있는 것처럼 네. 김정은 통치 밑에서 우리 국민들은
노예처럼 살려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6.25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예, 낙동강까지 갔잖아요. 예, 그때에 미군이 돌아와서 예, 미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몇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북한은 왜 미군을 철수하라고 왜 노래를 부릅니까? 미군을 철수해야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 남조선을 자기 체제 밑에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각근전술이라고 알아요? 예, 압니다. 각근전술 잠깐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예, 각군 전술은 김일성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조카 통일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으로서 1969년 저 북한의 조선노동당 130 연락서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남 부분입니다. 조카공작하는 여기에 나와서 각군 전술이라는 그 전술을 내놨어요. 네. 각군 전술은 하나는 미국, 하나는 일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전에 양반들이 쓰는 복배는 양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한쪽은 미국, 한쪽은 일본, 어느 거 하나 끊어놓으면 날아간다. 날아간다. 자, 예.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한마디씩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6.25를 통해서 안 되니까 예, 대한민국 안에 예,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의 지하당을 만들라고 예, 만든 첫 번째가 뭐냐? 통역당 사건 아닙니까? 예. 통역당 사건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통역당 사건 이 사람들 김종태, 예. 김진락 예. 이 사람들이 김일성을 3번이나 만나고 왔잖아요. 이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입당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 밑에 예, 이 신영복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영복은 1심에서 사형 받고 예. 2심에서 무기징역 받아서 20년 감옥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문재인이 이 개자식이 예. 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예.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예. 문재인 이름은 간첩이 맞아야 합니다. 맞아도 너무나 맞고 네.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것은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적화가 돼가지고 이런 간첩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은 네. 우리 대한민국의 망신입니다. 자, 그러면 예. 시간 관계상 빨리 이제 11시부터 중계방송을 봐야 되니까 예. 자, 지금요 한총련, 예. 정교조, 예. 그 다음에 민노총 예. 모든 곳에 예. 우리 선생님이 예. 원래 간첩 통정부에 계셨잖아요. 아니 저는 통정부는 통전사업부고 저는 직접적인 대남 정보기관에 있었습니다. 하하. 예. 그러니까 한총령, 정교조, 그 다음에 또 민노총 예. 이 모든 거 간첩을 심어놓은 거 누가 예. 심어놨습니까? 뭐 내가 심어 다 놨다고 하면 그좀 어폐가 있는 말이고 네. 북한의 대남 정보기관에 심어놨고 네. 이 단체를 통틀어서 어떻게 규정하면 되는가 하면 조선노동당의 남조선 혁명을 위한 조미대 자, 시간 이렇게 관계상 결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 이렇게 이어져서 예. 이제 마지막 완성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예. 북한의 노동당의 예. 하순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저 좌파 세력 하면 간첩 세력 밑에 산생된 세력으로서 반국가 세력인데 이 반국가 세력의 중심은 민주당이며 민주당은 80년 동안 북한의 노동당의 영양소를 먹고 자라난 위장된 대한민국을 위한 당이 아닌 북한의 하부당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소속이 어디 돼 있다고? 북한의 노동당의 하수당이라고 하잖아. 하수당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시간 관계상 김학성 교수님 빨리
올라오시고, 자, 빨리빨리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또 황전 장군님 빨리 준비하시고, 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가 내란 혐의를 뺐잖아요. 네, 내란죄 혐의를 뺐습니다. 뺐으면 그것으로 바로 그날부로 대통령은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네. 헌법재판소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저것도요 용서하면 안 돼. 헌법재판소 다가 아니고 목사님, 네. 그 자유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부정하는 네. 그런 재판관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한마디로요. 예. 우리가 이 국민을 경험시키기 위하여 부산, 그 다음에 울산, 대구, 그다음에 포항, 대구, 포항, 구미, 광주, 전주, 순천 다 다녀주십시오, 목사님. 다니면서 예. 우리가 이 계엄령 원문을 계속 우리가 틀어주면서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헌법학자 교수 제1번으로서 계속 그 포럼을 하고 네. 롯데호텔에서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52% 내지 55% 네. 나는 개인적으로 75%가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래서 대한민국이 살게 되었다 이거죠. 맞습니다, 목사님. 예. 맞죠? 예. 황준장군님 올라오세요. 황준장군 어디 있어요? 어디? 장군님, 저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정식 계엄령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황이 되면 아니 근데 평소에 군인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되지만은 원래 평소의 훈련은 계엄령에 대하여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100년에 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네. 그런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임무고, 또 평시에는 국가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무가 바로 이 계엄이고, 네. 이 계엄령에 대비하는, 계엄령에 투입되는 부대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군인들은 전쟁할 때는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평소에는 계엄령에 대한 훈련을 항상 대비하고 연합사 출신으로서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계엄령은 네. 연합사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합참에서 제가 합참작전본부장도 했고, 또 특전사에서 공수부대에서 있을 때에도 이거는 아주 1년에 몇 번을 검열을 하고 몇 번을 대비를 하고 훈련을 합니다. 어제 저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정책실장, 대변인 이런 인원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왜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지부터가 너무나 의심스럽지만은 이놈들은 도대체 군인인지 군 출신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곧 발표가 나겠지만은 계엄령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에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인정하고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재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입니다. 즉 대통령이 명령하면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핵심은 한마디만 하시고 시간 관계상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군대는 계엄령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어요 없어요? 분명 배려하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대비하고 있지 않는 놈들은 네. 전부 군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원복하시면 가장 빠르게 인사권을 발휘하셔서 군, 경찰, 검찰 다 싹 갈아치우고 국가 반역죄로 거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넘어간 그런 인원들은 다 수사에서 처벌해 특히 이번 경험에 실패한 배임하지 못한 그런 모든 지휘관들은 반드시 군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자, 장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네. 돌아온다고 해서 네. 대통령이 사실은 네. 국회 해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공수처도 해산 못하고 못합니다. 수사만 할 수 있지. 네. 그럼 대통령 남은 임기가 2년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2년 동안에 수사하다 보면 끝나버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모든 일은 광화문의 국민 저항권으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대통령이 다시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광화문과 함께하는 국민 저항권으로 맞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헌법을 만드신 분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이 저항권을 가지고 저들을 때려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강화문 세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이제부터 여러분 100년 동안 체제 전쟁 중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받았을 때도 그때도 여러분 우리나라 김일성과 이승만의 싸움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런데 6.25가 터졌을 때도 체제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지금 여러분 남로당을 비롯해서 흘러와서 지금의 열린우리당을 거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인 것입니다. 네. 짧게 제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네. 국민 저항권만이 네. 대통령이 살아와도 네. 대통령이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 길 외에는 네. 할 일이 없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결국은 광화문 국민 저항권이 네. 모든 일을 해내야 되는데 네. 이게 4.19 때 제대로 집행됐거든요. 그렇습니다. 4.19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대통령 개업령도 네. 부정선거를 잡아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4.19와 5.16 혁명으로 국가를 새로 재건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리 광화문 세력이 바다의 파도입니다. 대통령은 파도를 잘 타야만 사는 겁니다. 혼자서 수영하면요 익사에 돌아가셔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우리 광화문 세력의 바다가 있으니 파도 타서 대한민국을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이번에 반드시 우리는 부정선거 밝혀내고 국회를 해산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세우도록 모읍시다.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제2의 건국을 해야 된다.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만 해. 그 다음 공수처를 완전히 해체해야 된다.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만 해.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해야 된다.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만 해.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국회의원들을 해체시키고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 동의하시는 두 손 들어주세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저 상태로 두면 안 되고 이거는 대법원 아래 새로운 기구로 만들어줘야 된다. 동의하시는 두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광화문 국민 저항 운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최후의
대한민국의 목표를 자유통일. 왜 자유통일하지 않냐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북한의 애들이 장난쳐서. 그러므로 나는 목숨을 내놨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하여 생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도 생명을 내놓으시네요. 우리 자랑스러운 세계 경제 5위, 군사력 5위, 이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넘겨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6번 통일정책에 보면 연방제 통일이라고 버젓이 써있어. 연못 버젓이. 그리고 이재명이 발언하는 거 한번 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폄훼하지 말라. 이 이재명 이 새끼는 간첩이 아니야.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싹 정돈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4.19와 5.16으로 국민혁명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하지 아니하면 어차피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보세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제 지금 재판관들이 논거하는 것을, 김학성 교수님 올라오세요. 자, 이것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교수님, 일단은 그 헌법재판소에 전원 일치를 기각 내지는 또 각하를 할 때 네. 그때는 판결문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네, 전원 저희가 일치, 박근혜 때 보면 이제 이유를 다 읽은 다음에 네. 주문을 읽을 때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 라고 하면 이제 4대4가 이상 된 거고요. 뭐 글을 만회하고도 안 되겠지만 피청구인으로 시작하면 그 인용의 목사님, 피청구인 누구누구를 파면한다, 그러니까 P로 시작하면 인용이 되는 거고요. 이 사건 E로 시작하면 각하나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네. 즉 오늘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 과정을 네. 이게 언론에 중계방송하기도 돼 있죠. 생중계하도록 되어 있죠. 예. 예,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바로 보면 되거든요. 네네. 우리 방송팀들 바로 준비해 주시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지 보니까 아침에 재판관들이 다 차에서 내서 출근을 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시간 전에. 네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대4입니까? 5대3? 저는 뭐 이전에도 4대4 말씀드렸지만은 네. 4대4 기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네. 만일에 거기서 정정리가 이쪽으로 넘어온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5대3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 만약에 네. 천에 하나라도 네.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네. 우리는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네. 국민 저항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것이 중간에서 뺐잖아요. 그걸 내란죄를 뺐습니다. 내란죄를 네. 뺐잖아요. 네. 내란죄를 빼는 즉시 대통령은 원대 복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끌고 있냐 이 말이야. 그 헌법재판소가 뭐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했지만요. 네. 그 중에 하나도 이제 내란죄가 철회됐으면 네.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 이어갔고, 또 예컨대 지금 아시다시피 변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자, 드디어 네. 네. 헌법재판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중계방송을 잘 들으시고 뒤에 같은 우판대에 몇 명 모이지도 않는 떠들지 말고 조용해 뒤에서. 자,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시 부터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어떤 단어를 먼저 쓰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그 선고 결과를 미리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선고 전례를 비춰본다면 이유부터 먼저 읽는다면 만장일치 가능성이 높고 중부터 먼저 읽는다면 반대 의견이나 보충, 별개 의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강행 규정이 아닌 이상 오늘 탄핵 심판 선고 시에 중부터 먼저 읽든 이유부터 먼저 읽든 만장일치인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실무 제요에 따르면 만장일치의 경우에는 이유부터 먼저 읽고 중문을 읽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이나 선고 시에는 중문만 읽고 마는 반면에 형사재판 선고 시에는 드디어 이유부터 읽고 중문부터 재판관들이 읽는 입장을 하고 취지에 있습니다. 따라 만장일치 시에는 이유부터 읽고 중문부터 읽는 반응이 성립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을 마쳤고요. 저 중에서 좌파가 선고 전에 우파가 자리에 출석을 좌파가 4명입니다, 목사님. 그래요? 다음 우파가 민영배 4명이에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시죠.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재판관들이 지금 드디어 선고를 할 것입니다. 준비야, 판을 똑바로 해. 정청래도 저기 와 있네. 국회 수임단 대표님으로. 아하. 예. 또 우리 측 변호사들도 저기 와 있고. 네. 대통령은 오늘 저 자리에 안 가셨죠? 네. 네. 지난번에 한국 수출 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헌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저가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사항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의 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사항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행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2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한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금 보신 것 아니 넌 개새끼 냈어. 국민적 반동해야지. 아니 씨발 나 이렇게 안 했다고. 아니야 개새끼. 반장 새끼들아. 왜 파션이야? 야 보상내가 붙였어. 아니 사대 사람이야. 씨발로 봐. 거짓말쟁이 반장 개새끼들아. 목숨이 두 개냐. 다 해결했어. 짜장 반장까지 저주받는 개새끼들아. 은행 가서 반장.
않냐? 땡기 좆됐어, 이 개새끼야. 치마, 가! 자, 흥분은 좀 가라치시고요. 벌어진 일에 서 폭력이나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자, 흥분을 좀 가라치시고. 자, 여러분 결과를 다 보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벌써 느낌이 와서 4.19와 5.16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주민이 계신다. 뭐야? 아니, 전원 일치 탄핵이거든요. 네.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어제 어떻게 저녁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고 좀 황당한 정보들이 들어와서 어제 사랑제일교회에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300여 분 정도가 모여서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자고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네. 300여 분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어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나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300여 명의 시민단체, 언론계 그리고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전문가 포함해서 300여 명의 국민저항위원회를 어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어제 밤에. 그래서 오늘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국민저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 국회와 사법부를 믿고 갈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판단하고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국민저항에 나서야 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판결문이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홍장원의 메모는 조작됐고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조작된 여론과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당연히 탄핵 기각을 중심으로 했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도 대통령실과 또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은 4대4 탄핵 기각을 준비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보들과 상황들이 안 좋아서 저희는 헌재 앞보다는 관저 앞으로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래고 화나고 분노하는 일이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가훈 목사님은 어제 300여 명의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려는 그러한 선지적인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국민저항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야, 헌법재판소가 여러분들 검찰입니까? 수사를 했습니까? 수사 안 했죠? 그저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홍장원의 메모는 신의 한 수가 필적 감정을 통해서 가짜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문에 넣은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적도 없고 국회의 절차를 다 그대로 인정하면서 계엄령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헌법 위반을 한 것처럼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제 300여 명이 모여서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광화문에서 1000만이 모여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적화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광화문에서 국민저항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자, 저는 국민혁명의장으로서 절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오후 1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50% 중반대로 올라가 있어요. 50% 중반대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헌재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내일 우리는 토요일날 오후 1시까지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3천만 이상이 내일 강원광장으로 1시까지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이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오실래요? 오시기 원하시는 두 손들과 만세. 네! 헌법재판소 이 사람들이 왜 저런 일치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법조인이야. 역사를 몰라요, 역사를.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이거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법조인들이 보면요 제일 맹공이야. 나도 재판을 수백 번 받아봤지만 재판부에서 이 말해요. 뭐라 그러냐? 비고 그 말 했어 안 했어? 그 말 했어 안 했어? 아니, 그 말 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그 앞에 배경의 말을, 내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이 맹꽁이들이야, 맹꽁이들.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역사적인 탄핵을 받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헌법 위의 권위가 뭐냐? 국민저항권이야. 동의하십니까? 이건 누가 가르쳤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가르쳐준 거야. 헌법 위의 권위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위는 헌법이지만은 아까도 계속 헌법이라고 했잖아요. 헌법을 위반했다, 헌법 위반했다. 헌법 위의 권위가 국민 저항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6번에 보면은 이게 연방대통령, 연방대통령. 여러분, 연방대통령이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은 당 자체가 위헌정당이에요, 위헌정당.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이가 직접 한 말 한번 들어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편애하지 말라. 아니, 당 대표가
그것도 최고의 192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가 이따위 발언을 하면 되냐 말이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안법 위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이재명부터 체포해야 되는 거지. 체포하라! 그러나 나는 가문운동을 7년 하면서 한 번도 사건 사고가 없었어요. 심지어 번번에 여기서 이 집회할 때도 저 민노총이 경찰을 둘러패서 경찰이 입원했어요. 우리는 7년 동안 하면서 사건 사고가 7년 동안 한 번도 없었으므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국민저항권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낼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국 국민들 중에서 이야 이거는 진짜 사기다 사기. 저 국민 저 헌법재판소 저가 사기다. 그걸 분노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마음으로 분노만 있어서 안 돼. 내일 강원으로 1시까지 3천만 명이 다 모여야 되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70% 가까이 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경찰과 싸워서도 안 되고 좌파들과 싸워서도 안 되고 오히려 맞으면 맞았지 반격해도 안 되고 우리는 법대로 국민저항권으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 대대들에게 물러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위에 권위인 국민저항권이 남아있어요. 이 국민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내일 광화문광장으로 3천만 명이 다 모여있습니다. 만약에 안 모이는 사람들은 북한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강조하고 차라리 북한을 넘어가시라고.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 국민이 다 뛰어나와야 되고 헌법재판소에 오늘 이 판결문은 사기입니다. 사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전문 유튜브. 자, 홍석이 어디 있어요? 왔어요? 추가로 잠시 말씀드리면 어제 저녁 6시에 모여서 사랑제일교회에서 300여 분이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었고 비폭력 국민저항을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자고 어제 전광훈 목사님께서 선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분노하고 정말 화나고 피 끓는 마음이 들겠지만 어제 전광훈 목사님이 선제적으로 이거 심각하다. 이 상황을 갖다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저항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긴급하게 만들었다는 점, 이 사태를 미리 우리는 예지하고 있었다는 점,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홍철리 대표님, 젊은 유튜브인데 오늘 판결문에 대해서 이게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이가 70이 넘어서 사실은 나는 인생 살 만큼 다 살았거든. 100살까지 가셔야죠. 100살까지? 예, 100살까지 애국운동은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왜 애국운동에 7년 동안 했느냐?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오늘 이 판결문을 예.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 네. 결국은 뭐냐? 이재명을 살려준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주자는 그런 판결문 아닙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오늘 이 판결문을 보면요. 네.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 앞에 이자들은 절대 자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정가훈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헌법 개정 문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부분, 그리고 연방제라는 것은 결국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들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대통령에게 나눠진 국민의 주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김정은과 주사파 빨갱이들의 주권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민 저항, 나는 대한민국의 광화문 광장에서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반드시 제가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 당신들은 깜빵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국민 저항권이 헌법 위에 권위가 있고 헌법재판소 권위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날 수 없고 맞습니다. 저녁까지 국민 저항권을 계속 주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절대로 경찰하고 충돌하면 안 되고 좌파들하고도 싸우면 안 되고 좌파들이 때리면 그냥 맞으세요. 맞고 진단서 끊어. 절대로 우리는 반격해서는 안 되고 오직 국민 저항권으로 내일 토요일 날 반드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예, 책임지시고 예, 알겠습니다. 집회를 잘 이끄시고 알겠습니다. 절대로 헌법재판소 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헌법에 부여된 국민 저항권이 있거든. 맞습니다. 그 헌법 위에 권위가 있으니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제1조 2항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대리인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복대리인, 다시 말하면 투표로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받은 자들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거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권력자들을 아부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저항권으로만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경찰들 많이 있는데 경찰청장을 누가 잡았습니까? 경찰청장을 누가 체포했습니까? 경찰이 했습니다. 그 경찰을 지시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숨어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라는 딴 데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이제는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우리 강화문 세력들이 강력한 국민 저항권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이대로 가면 망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망한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강탈당한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우리는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탄핵당했는데 강화문에 나와서 같이 활동하면 됩니다. 같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 나라가 굳건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굳게 세워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어납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때문에 2030이 깨어났습니다. 2030 유튜브 자 여기 뭐죠? 우동균입니다. 우동균. 네. 야 진짜로 잘하시더라. 감사합니다. 내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2030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4050도 돌아왔습니다. 이재명을 추종하는 사람들 빼고는 전 국민이 다 돌아왔어요. 제가 요즘 길거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다 나를 붙잡고 이래. 목사님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목사님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7년 동안 목숨 걸고 했거든. 이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좌파 애들은 또 나를 만나면 이래. 아이 씨발 새끼 재수 없는 놈 만났네 또 이래. 그러나 걔들은요 10%밖에 안 돼. 10%. 국민들 전체는 대통령의 계엄령을 다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제대로 한번 질러보세요. 제대로 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분하시죠? 막 눈물 흘리고 오열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억장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세상이 이렇게도 깊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재명 2심 무죄 나온 거 보고 속된 말로 뒤통수 우리 다 세게 맞았잖아요. 이번에 제가 현장에 와보신 거 알겠지만은 4대4 얘기하면서도 제가 계속 8대0 항상 언급했습니다. 왜 얘기했을까요? 뭔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 옆에서 말씀드리기 좀 실례지만은 뭔가 계속 재수없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계속 여러분께 가능성은 계속 띄웠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4대4 그 이상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떠도는 8대0 저는 안 믿었습니다. 보도에 나온 거랑 맥락이 안 맞았어요. 근데 오늘 왜 그 8대0이 나왔나?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이재명 때 왜 무죄 나왔습니까? 줌 땡겨서 증거 조작이다. 이거는 의견 표명이다. 뻔히 죄가 되는 걸 죄가 없다고 덮어줬죠? 이번엔 어떤 경우냐? 증거가 조작됐는데 분명히 사실관계가 잘못됐는데 그걸 그냥 다 맞다고 맞장구 쳐줬어요. 저번에는 문제가 되는 걸 문제가 없다고 해버리고 이번에는 문제가 되는 걸 문제가 되는 걸 문제가 또 없다고 하고 똑같습니다.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판사들이나 이게 다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2030들이 지금 깨어났죠. 이번 판정 우리 청년들이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이거 그냥 생각하면 다 나와요. 이재명 무죄 준 거랑 똑같은 짓거리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지금 아마 부글부글 할 겁니다. 아마 지금 보고 있는 청년들 중에는 헌법재판소 가야 된다고 지금 난리 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청년들한테 호소합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뭐 어디 창문 하나 깨부시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세대가 통합해서 국민저항권으로서 확실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국민저항권위원회를 발족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000만이 모이면 서울을 뒤덮는다고 하셨습니다. 뭐 지금 어디 기관 하나 무너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도 문제고 경찰도 문제고
법원도 문제고 헌재도 문제고 문제가 아닌 데가 없어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00만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그랬어요. 차표가 없다고요? 이거 걸어서라도 와야 될 판입니다. 이거. 그래서 정말 1000만 모이시다. 1000만 모이면요 서울의 모든 거리를 덮습니다. 정말 서울을 둘러싸서 국립과학관지들을 보여주고 세계 각국에 이 문제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시고, 자, 구조화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일단 구조화 변호사님은 내가 문재인이가 나를 고발해서 제가 3번 감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변호사 16명이 자진하여 나를 변호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는 석도원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근데 76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집신법 위반, 명예훼손, 내란선동 혐의 100% 다 76개가 100% 내가 무죄를 받고 나왔습니다. 나온 뒤에 법무부에서 나한테 보상금을 6,8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나온 뒤에 도대체 김정은에게 넘긴 USB가 도대체가 그게 어디 있느냐 하고 구조화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 구조화 변호사님이 생긴 거는 선하게 생겼는데 아주 치명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댓글 한마디 하고, 대통령이 직무기간 동안에 정상회담을 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뭐 국무회의 하거나 모든 기록은 국가기록보존소에 넣게 돼 있죠. 당연합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조화 변호사님이 USB 내용에 대하여 국가기록보존소에서 질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본은 또 올려주시고 마이크 바짝 대주시고 했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는 들어온 적이 없다. 부존재 통보를 했습니다. 없다. 예. 자, 국가기록보존소에 USB 내용을 넣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문재인은 깜빵 가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지금요 최고의 간첩 우두머리가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만들었냐? 통일부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언론 기사에서 나온 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죠. 됐죠? 예. 그래서 행정소송을 시작하셨죠.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을 시작하니까 다시 또 USB 내용을 1심에서 제출하라고 말을 했죠. 예. 판사가 직접 가서 USB를 받습니다. 제출을 안 하니까 예. 지금 통일부는 우리 통일부예요. 우리 통일부.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란 말이야. 그런데도 제출을 거부했어요. 거부한 내용이 뭡니까? 국가안전보장, 통일, 외교, 국방상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있다. 즉 국가 기밀이 3급 비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라고 통일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 3명이 그러면 우리가 통일부로 직접 보러 가겠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갔죠.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고 왔죠.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 기절 초풍할 내용이야. 이거는 국민들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1심 재판에서 구조화 변호사님이 이긴 겁니다. 이긴 거. 자, 그 다음에 2심 했죠. 2심도 똑같았습니다. 2심도 똑같이 USB를 제출하라 하니까 국가기밀사항이 심각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 판사 3명이 다시 통일부로 보러 갔죠. 맞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 하는 말이 이건 큰일 날 일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큰일 날 일을 김정은에게는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으로 갔죠. 예, 갔습니다. 대법원은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이 문재인이 왜 간첩의 우두머리인가? 예. 이거 마지막 마무리 연설. 예. 우리나라 형법에 국가 기밀을 적국에 넘김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죄죠? 여적죄! 예, 간첩죄입니다. 간첩죄. 그런데 이 국가 기밀을 USB에 넣어가지고 김정은에게 몰래 갖다 준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이 USB 사건이 벌어진 지 지금 몇 년 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1, 2년 된 것 같죠? 벌써 7년 됐습니다. 7년. 2018년 4월 27일에 넘겼거든요. 대한민국이 7년 동안 간첩을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지금 오늘 현재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적어도 2달 내로 문재인을 구속을 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못한 거예요. 간첩과 종북 주사파를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있으니까 아, 이제 우리나라는 간첩이 활개쳐도 되는 나라구나, 이렇게 돼버려서 그때부터 점점점 계속 나라가 무너지고 망가지게 된 겁니다. 지금 이재명 조국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문재인을 먼저 잡아 넣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지금 전주지검에서 문재인에 대한 뇌물죄로 문재인을 소환 통보를 했죠? 이제 더 이상 이제 문재인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중앙지검에도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와 이적죄로 자유통일당이 고발해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중앙지검이 수사를 안 하고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중앙지검장 이창수 검사가 탄핵에서 이겨서 돌아온 거 아시죠? 그래서 중앙지검장에다가 제가 진정서를 따로 넣습니다. 문재인을 구속 수사라고 넣었더니 어제 저한테 통보가 오기를 이 진정사건, 청원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검사를 지정했습니다. 이제 USB 검사도 아마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이 문재인을 먼저 집어넣어야 이재명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야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미 6개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검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아직 재판을 한 개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검사들에게, 검찰에게 우리가 힘을 주고 응원을 하고 목소리를 내서 문재인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제 이 나라를 살릴 거는요, 판사도 아니고 지금 정치인도 아닙니다. 오직 제가 볼 때는 검찰이에요. 검찰이 움직여야 문재인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 수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도 대법원에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작년 4월 총선에 대해서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재판도 안 잡고 있어요. 지금 법원 보십시오. 대통령은 파면하고 이재명은 무죄. 올해 벌써 2개의 무죄를 받았어요. 이게요, 나라가 전부 다 넘어간 겁니다. 전부 다. 오직 광화문, 우리 태극기 세력, 전광훈 목사님 세력만이 안 넘어갔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오직 광화문밖에는 이제 남은 곳이 한 군데도 믿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국민혁명, 국민저항권 외에는 이 나라를 바꿀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1000만 명이 모여주실 거죠? 내일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하기도 싫은 조기 대선인지 뭔지 또 벌어질 것 같은데 정말 열받습니다. 문제는 뭐냐?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고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꼭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한 부정선거 영상인데 꼭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방송실을 들어주세요. President Trump and distinguished members of Congress. The general election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on April 10th of 2024 has been revealed to be a completely fraudulent election, just as election fraud has become a significant issue in the United States. The situation in Korea is no different. China is illegally interfering in elections, not only across Asia, but throughout the entire world. Thus, election fraud is no longer a conspiracy theory. 화면은 띄워놓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영향에 따라서 지금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미국과 상황이 다르지 않고 지금 중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계속해 주세요. It is a fact. From this moment, we will take a look at the evidence of the election fraud that took place in Korea. First and foremost. 네. 자, 그래서 더 이상 부정선거는 의혹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이고 지금부터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pert opinion substantiates this point. Dr. Chang Jae-young, the leading data processing expert in Korea, asserts that election fraud was undoubtedly caused by manipulation of the Electoral Commission's computer system. 자, 여기 장재현 박사가 이 부정선거는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루어졌다, 전자적인 상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rregularities were found in the early voting results. 특히 Despite the people 사전선거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이 됩니다. success in more regions on election day, the Democratic Party's strong early voting lead turned the tide in numerous areas. A notable example is the election outcome in Hana. 자, 지금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이 엄청나게 그 사전선거에서 표가 많이 나오는 거가 밝혀지는데요. 자, 아주 중요한 사례가 하남에서 있습니다. Despite the fact that candidate Lee Young of the People Power Party won in all districts except for one, candidate Chu Mi-ae of the Democratic Party was elected. This result can be understood only as the product of early voting manipulation. 추미애가 이용 후보를 상대로 이긴 거는 사전 투표 조작으로밖에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From a statistical standpoint, early voting results should show a pattern similar to that of